네,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뇌관은 가계빚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주요 시중은행의 신용대출이 가파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른바 비투 수요가 몰린 영향으로 풀이되는데요. 오늘은 서은숙 상명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 관련된 내용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요즘 코스피의 질주가 저는 무서울 정도더라고요. 네. 이렇게 무서우면서 이른바 B2도 굉장히 열풍인 것 같습니다. 네. 5대 주요 은행의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 잔액이 5년 1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했다 그러는데 네. 여기도 연관이 돼 있는 문제겠죠? 그렇죠. 굉장히 좀 우리가 이례적인 수치로 좀 봐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정부가 가계대출을 굉장히 제한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굉장히 줄어드는 데 비해서 신용대출하고 지금 우리 마이너스 통장 예. 부분의 잔액이 굉장히 늘어났잖아요. 수치를 한번 보면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5대 시중은행의 5월 28일 기준 개인 신용대출 잔액이 106조 9,909억이에요. 107조 원이네요, 그냥. 네, 예. 한 달 새 정확하게 하면은 뭐 한 2조 6,500억 원 정도가 증가한 걸로 보여지는 거죠. 이게 이제 2021년 4월 이후에 5년 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입니다. 그다음에 마이너스 통장도 41조 9,300억 정도로 한 달 새에 2조 1,426억 원이 늘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2022년 12월 이후에 3년 5개월 만에 가장 최대치다라고 우리가 보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시기에 우리 이렇게 봐야 되잖아.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마이너스 통장이나 이런 거는 사용 목적이 굉장히 다용도 목적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생활 자금으로 쓸 수도 있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다른 자금으로 쓸 수도 있고, 목적이 굉장히 다양한데 이게 과연 증시의 비투랑 연결되느냐라고 이제 물어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하필이면 또 같은 시기에 증시의 신용거래융자 예. 부분이 사상 첫 37조 원을 돌파를 했고요. 그러면서 코스피가 29일 8,500, 그러니까 8,476.15죠, 정확하게. 예. 예, 이걸 찍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은행의 마이너스 통장과 그다음에 이게 이제 증가하는 폭증하는 거와 증시의 비투 이제 폭증이 같은 시점에 같은 규모로 이제 발생하다 보니까 이게 핵심적인 이제 데이터라고 보는 거고요.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여러 개의 데이터를 좀 봐야 되는데요. 예. 일단은 대부분 시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포모 심리, 이게 이제 한 달 사이에 가계 자금의 흐름을 좀 바꿔놓은 그러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조금 더 분석해 볼 필요는 있지만은 네. 나오는 정황으로 봤을 때는 네. 이렇게 늘어난 대출이 네. 증시로 갔을 가능성이 네, 크다. 크다. 자,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네. 주담대 잔액을 보니까요. 네. 한 달 만에 250억 원 증가하는데 그쳤더라고요. 네, 그렇다면 네. 신용대출 잔액 늘어나는 게 100배나 많이 늘어났다는 뜻이 되는 106배 건데요. 정확하게 늘어났죠. 네. 뭐 주담대 쪽에는 어떤 이슈가 있었길래 이렇게 제자리 걸음입니까? 주담대 대출은 아시다시피 정부가 일단 가계대출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 총량을 규제를 했잖아요. 네네. 1.5% 정도로. 그다음에 토지거래 허가 제도도 확대를 했고요. 그렇죠. 네, 그러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자금 자체가 그러면 더 대출 가계 부채, 우리 흔히 말하는 다른 대출은 늘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예. 거기는 막혀 있고. 그러니까 새로운 자금 우회 통로인 신용대출과 마이너스 통장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대출이 더 늘어나는 상황이 이제 벌어진 거죠. 네. 예, 우회로 늘어났다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죠. 네, 그 돈이 결국은 증시로 네. 갔다라고 해석이 되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부가 얘기하고 있었던 게 우리 이제 머니 무브, 다시 말하면 생산적 금융, 부동산에서 주식 시장으로 가는 생산적 금융에 좀 발언하고 굉장히 맥락이 같죠. 근데 이게 너무 단기간에 짧은 시간 동안에 너무 많은 자금이 그쪽으로 이동하다 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거품론이라든가 아니면 우려 사항들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하죠. 대출을 해서 주식을 투자한다면은 그거는 결코 생산적 금융이라고 볼 수가 없는 상황이죠. 네. 자, 그런데 지금 문제라면은 신용대출 금리가 오르고 있다는 점인 네,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지금 우리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다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신용대출 금리가 어디까지 올라갔습니까? 지금 금리 흐름을 한번 보면요. 5대 은행 신용대출 금리가 5월 29일 기준으로 해서 연 4.16에서 5.85% 등급 구간이에요. 근데 대신에 이 수치는 1등급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그렇죠. 사람들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신용 상태가 조금 더 낮은 경우에는 더 높은 이제 금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게
동일한 기준으로 작년 말에 3.84와 5.36 그 등급이 있거든요. 그 네. 1등급 기준하고 비교하면은 하단도 높아졌고요. 0.32%포인트 정도 높아졌고 상단 부분도 0.49%포인트 동반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인터넷 은행의 마이너스 통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연 7%대까지 근접을 하고 있거든요. 연칠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이제 B2의 성공 공식은 주가의 상승률이 대출 금리보다 높아야 돼요. 예. 정확하게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이제 이거는 굉장히 단기적인 계산이고요. 과거하고 한번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2021년에 동학개미 광풍이 불었을 때를 우리가 그렇죠. 한번 예. 비교를 해볼 수가 있는데 그때는 기준금리가 0.5%였어요. 돈이 그리고- 많이 풀리는 그런 시기였고요. 그렇죠. 그리고 신용대출 금리도 3~4%대였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B2 이자 부담이 그 당시는 굉장히 지금과 비교해 보면은 상대적으로 가벼웠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지금은 신용대출 상단 자체가 5.85%, 마이너스 통장은 7%대까지 지금 있는 시장이란 네. 말이에요. 예. 그래서 주가 상승률이 만약에 지금 현재 이 금리 수준을 넘지 못하게 되면은 바로 손실이라는 공식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근데 이제 본질은 같지만 버틸 수 있는 좀 마진이 훨씬 좁아졌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수준만 해도 한 달에 원리금이 만만치 않은 수준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주가 상승률이 대출 금리를 웃돌면 괜찮은데 네.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언제 이게 덜컥해도 그렇죠.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네네. 여기에다가 최근에 보면은 한국은행도 그렇고 네. 연준도 그렇고 금리 인상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괜찮은 겁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5월 28일 그 예. 신현송 신임 한은 총재가 금리 인상을 좀 공식화하는 뉘앙스를 보인 게 좀 그렇죠. 변곡점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예. 왜냐하면 일단 기준금리는 2.5%로 우리가 8개월 연속 동결을 하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내용을 보면은 금통위원 7명 중에서 2명이 25bp를 올려야 된다. 그러니까 2.5%에서 예, 예. 기준금리를 2.75%로 올리자라는 의견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점도표라고 해서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금통위원들이 이제 찍는 게 있잖아요. 네. 그게 27개 중에서 19개가 현재 금리보다 높은 수준을 지켰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앞으로 금리를 이제 우리가 정책적으로 할 때 올릴 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예. 있는 거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신임 총재께서 이제 발언을 굉장히 직설적으로 하셨어요. 예, 그때. 네, 그렇죠. 그래서 물가를 보나 성장을 보나 환율을 보나 부동산을 보나, 그러니까 갈 길이 비교적 명확하다. 라고 말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금리를 인상해야 될 그 분위기가 잡혀 있다라고 네. 얘기했다라고 시장은 해석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그 다음 날 바로 5월 29일이죠. 은행채 5년물 금리가 연 4.28%, 네. 2023년 11월 15일이 4.323%였거든요. 네. 이후 약 2년 반만 최고치를 달성했어요. 이거는 주택담보대출의 근거로 많이 쓰이는 그렇죠. 금리잖아요. 예, 하루 사이에 0.042%포인트가 급등을 했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5대 은행의 고정형 주담대 상단에 네. 영향을 주는 거죠. 이게 이제 이미 7.11%로 3년여 만에 최고치를 지금 찍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8%대 진입 가능성도 지금 예측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장이 지금 금리 변곡점에 와 있다라고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 데이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앞으로 네. 금리가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네. 지금 많은 분들이 경고를 해주시는 것처럼 네. B2는 조금 자제하실 금리 부담이 굉장히 예. 높아질 가능성이 커진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굉장히 위험한 투자가 될 수 네,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큰데요. 네. 또 하나 기대감을 주는 게 네. 있는데 젠슨왕 엔비디아 CEO 네. 이번 주에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해요. 네, 네. 지난번에 깐부 회동처럼 또 네. 한번 주가에 어떤 계기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전망도 나오는데 교수님은 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번 주는 일단은 젠슨황 위기다라고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데요. 오늘 이제 GTC 타이페이 기조 연설을 시작으로 해서 6월 2일에서 5일 사이에는 컴퓨텍스 2026 일정을 소화하고 난 다음에 네. 아마 한 5일 정도에 한국에 들어와서 우리 흔히 얘기하는 2차 깐부 회동을 하는 게 네. 아니냐라고 이제 시장은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이제 작년 10월 에이펙에서 한 이후에 7개월 만에 이제 재방문하는 건데 라인업이 보시면은 그때랑 훨씬 더 확대가 됐어요. 근데 만날 사람들을 예. 생각하고 있는 게 삼성, SK, 현대차, 그 다음에 LG 네이버까지 좀 예. 확대한 상태거든요. 4대 그룹은 일단 다 들어갔네요. 네, 예.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1차 깐부 회동 이후에 사실
그때 당시에도 뭐 이렇게 14조 원 정도의 그 계약으로 이어지면서 시장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제 평가를 한 부분이 그렇죠. 있었잖아요.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1차 깐부 해동이 HBM하고 어떻게 보면은 GPU를 중심으로 한 AI 공급망 구축이 좀 핵심이었어요. 근데 이번 2차 해동은 그 성과를 어떻게 기반으로 해가지고 피지컬 AI 하고 로봇 자율주행, 뭐 전장 AI 플랫폼 뭐 이런 무대로 좀 넓히는 그러한 그 전망이 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1차 데이터 센터 AI가 뭐 1차에선 데이터 센터 AI가 핵심이었으면 2차는 현실 세계를 움직이는 AI 핵심 키워드를 우리가 이걸 피지컬 AI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우리 뭐 챗GPT처럼 화면 속에서 보는 AI가 아니고 움직이는 AI죠. 로봇, 자율주행, 그다음에 스마트 팩토리 뭐 이러한 물리 세계에서 직접 움직이는 AI에 관한 내용을 얘기할 거다라고 그러니까 지금 지금까지는 채팅창에서 있었던 AI인데 네. 이건 몸이 달린 AI다. 네.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AI의 수혜 산업이 어떻게 다변화되는지에 대한 좀 초점을 두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슈가 나오고 난 다음에 LG 이노텍이라던가 아니면은 LG CNC도 상한가로 지금 계속 굉장히 높은 그 주가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젠슨 황 CEO가 가져올 키워드는 엔비디아는 사실 어떻게 보면 피지컬 AI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AI 플랫폼인 디지털 트윈 옴니버스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로봇 학습 아이잭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 기업들이 이를 이제 자동차와 가전과 반도체 공장 이런 데다가 적용시키는 그러한 방안이 좀 집중 논의될 상황이고 결국은 피지컬 AI에 네. 대한 어떤 시장의 좀 예측이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크다. 그 부분에 대한 또 주식시장의 또 반응을 우리가 또 봐야 되겠죠.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예측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시장의 반응이 있을지 네. 봐야 되겠는데요. 네네. 자, 지금까지 이야기를 쭉 들어봤을 때는 역시 우리나라는 반도체를 통해서 성장을 하고 네. 있고 주가도 이 반도체만 오르고 있다라고 봐도 네. 무방한 그런 상황인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중동 전쟁발 악재가 있는데도 1분기에 국내 실질 성장률을 보면은 3.6%가 나왔어요. 네.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나왔네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깜짝 성장률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3.6%인데 그러니까 전기 대비해서 1.7%가 성장했어요. 네, 그래서 한국은행의 2월 전망치를 2배 가까이 상회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1분기 기준으로는 2014년에 3.8% 이후에 11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굉장히 높은 거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것처럼 이 동력은 명확해요. 반도체하고 IT 부분의 호황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미국의 데이터 센터의 수요가 폭발하면서 HBM과 메모리 수출 가격이 급등했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제 그대로 GDP에 반영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해외 IB들도 전부 다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어요. CT 같은 경우는 2.2%에서 2.9%로 그다음에 JP 모간은 2.2%에서 3%까지 올라갈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성장률 수치로 보이는 건 굉장히 좋단 말이죠. 그런데 이 온기가 전반적으로 사회 전반, 경제 전반에 퍼지고 있냐라고 보면은 그거는 전혀 아닌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가계 소득이 월 평균 462만 8천 원, 0.4% 증가하는데 그쳤네요. 이렇게 성장률은 좋게 나왔는데 가계 소득은 고작 0.4%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것도 시사점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진짜 이게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진짜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방금 이제 말씀하신 그 수치처럼 실질 근로소득이 1.7% 감소했잖아요.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2024년 이후에 동분기 최저 지금 수치이고요. 자영업자의 실질 사업소득도 0.5%에 지금 그치고 있어요. 2023년에 10.9% 하락한 이후에 동분기 최저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양극화가 좀 굉장히 심화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상위 20%의 월소득은 약 한 4.2%가 증가했는데 하위 20%는 2.7% 증가, 물가 상승률 정도 증가하는 데 좀 그쳤다라고 얘기를 좀 할 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일자리 자체하고 연결해서도 보면은 일자리도 1.9%, 그러니까 반도체 제조업 생산이 12.8%가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럼 일자리도 그 정도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일자리는 1.9%밖에 증가를 안 했어요. 그건 반도체 산업이라는 산업의 특성입니까? 네, 이게 이제 반도체가 우리 경제를 이끌고 있지만 성장의 과실이 어떻게 보면 사회 전반으로 퍼지기에는 굉장히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면 아시겠지만 반도체는 자본 집약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예, 예. 하는 것보다는 공장에서 기계들이 움직이는 게 훨씬 더 큰 거죠. 그죠? 저희가 자료화면 보면 위에서 이렇게 슉슉 움직이는 게 네, 있는데 맞습니다. 다 자동화되어 그래서, 있는 것들. 네, 예. 그래서 생산 증가율이 일자리 증가율의 약 7배가 일자리 증가율은 거의 없어요. 아. 네, 그러니까 사람보다 장비가 더 많은 일을 하는 구조다 예. 보니까 반도체 호황의 또 수요처 자체는 미국이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렇죠, 그렇죠. 아니고.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동차 산업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이거는 국내 협력사 생태계가 굉장히 넓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의 고용 창출 효과는 굉장히 커요. 이제 거기랑 예. 비교해 보면은 구조적으로는 굉장히 다르다는 거죠. 네, 그래서 한국 경제를 반도체가 지금 끌어올리는 거는 맞지만 그게 일자리, 예. 임금 내수로 이어지는 통로는 굉장히 좁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한국 경제의 진짜 숙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고용 창출이라든지 네. 그 소득이 나오는 소위 말하는 낙수 효과 이런 네. 것들이 없는 성장이다. 네, K자 양극화로 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제2차 그러니까 정부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예. 반도체로부터 나온 과실을 나누지 말고 재투자해야 되는데 써야 된다. 그렇죠. 그게 예. 이제 제2, 제3 반도체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2, 제3 반도체가 아직 어디까지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정의를 좀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뭐 로봇이나 아니면은 바이오나 뭐 이런 항목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어디로 투자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여전히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것이 빨리 좀 확정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반도체 다음에 우리는 대체 무엇을 먹고 네. 살아야 되느냐. 네. 지금 굉장히 큰 고민을 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서은숙 상명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